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2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서 가장 간단한 원소인 수소 원자에 대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이해할 때 우리가 필요한 파울리 베타 원리라든지 그리고 오비탈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기초적인 전자기학 지식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점전화 Q1이 있습니다. 이렇게 Q1이 있을 때는 Q1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즉 그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AR이라는 것은 이제 벡터를 의미를 하겠고요. 이 벡터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1, 즉 Q1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R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그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점점 멀어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 Q1 근처에 Q2라는 다른 전하를 가지는 입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Q2는 Q1이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힘을 받겠죠. 그때 Q2가 받는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Q2의 전하량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를 해주면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비슷하게요. Q1이 일렉트릭 필드를 만드니까 이 필드를 한번 적분해주면, 즉 거리에 대해서 적분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그것이 바로 전위,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한번 적분해주면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Q1이 만들어낸 전위 상태에 이 Q2가 또 놓여져 있기 때문에 Q1으로 인해서 Q2에 작용되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즉 Q2가 느끼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이 Q1이 만들어내는 포텐셜에다가 Q2의 전하량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Q2가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해석해 보려고 하는 원자핵 주변을 도는 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핵은요, 플러스 Q만큼의 차지를 가지는 양성자가 Z계에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자핵이 가지는 전체 전하량은 플러스 ZQ가 되어 있고요. 이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Q가 되겠죠. 결국 전자가 느끼는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때 위치 에너지 항이 들어가죠. 그때 그 위치 에너지 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하나니까 이 Z가 이제 1인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는 1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었습니다. 3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간략하게 1차원으로 단순화시켜서 풀었었죠. 하지만 이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을 전부 다 고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x, y, z, 즉 직교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 전자는 궤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즉 원자핵 중심으로 원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물체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좌표계를 바꿔서, 즉 구면좌표계로 좌표계를 바꿔서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것이 더 쉽습니다. 구면좌표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공업수학 시간에 배웠거나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x, y, z라는 직교좌표계를 쓰는 것이 아니라 r, 세타, 파이로 표현되는 구면좌표계를 이용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이것을 하나하나 풀진 않을 테니까 수학적인 테크닉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구면좌표계로 이루어진 3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한번 눈으로 가볍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차원을 풀 때와 마찬가지로 이 파동함수가 각각의 위치 변수, 즉 r, 세타, 파이로 분리 가능하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시간과 위치에 대한 함수로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가정하고 풀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r, 세타, 파이 각각의 위치 변수로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가정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라플라시안이 있는데요. 위치에 대한 2차 미분인데 이것이 구면좌표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시간에 배우게 될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결국은 이 2차 위치에 대한 미분을 다음 함수에 적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직접 못할 정도의 수학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 같은 식을 얻게 되겠고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썼나요? 좌변의 한쪽의 위치에 대해서 몰고 우변의 시간에 대해서 몰아서 그것을 하나의 세퍼레이션 컨스턴트, 에타라고 정의를 했었고 각각을 따로따로 풀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변은 r과 세타에 대한 함수들로만 모아놓고요. 우변은 파이에 대한 함수로 모아놓고 그리고 세퍼레이션 컨스턴트 m 제곱을 다음과 같이 하나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수값 하나를 정의를 해놓고 오른쪽에 있는 미분 방정식만 먼저 또 하나 풀게 되겠고요. 이렇게 푼 다음에 남은 이제 좌변에 있는 식을 또 풀게 되겠죠. 여기 또 이렇게 나온 식을 또 r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또 분리를 해서 이번에는 또 세퍼레이션 컨스턴트를 l 더하기 1로 놓고 또 각각을 풀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퍼레이션 컨스턴트를 m 제곱 혹은 l 더하기 1로 이렇게 이상하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이런 m이나 l 값이 정수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슈레딩거 이퀘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 대해서 풀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서는 k 값이 a분의 파이에 n만 가능하다. 즉 n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즉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n은 다음과 같이 1, 2, 3 이런 식으로 정수만 가능하다. 이런 조건들이 부여가 됐었죠. 마찬가지로 3차원 수소 원자에 대해서 풀었을 때도 n의 값 그리고 m의 값 그리고 l의 값에 대해서 제약 조건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직접 풀진 않겠지만 이것을 풀었을 때 어떤 제약 조건이 다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제약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n은 정수만 가능하고요. l이라는 값은 n-1, n-2, n-3 해가지고 0까지만 가능하고 m이라는 값은 -l에서 l까지 가능한 값만 가지도록 제약 조건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름을 과학자들이 붙였는데요. n은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부르고요. l은 부양자수 혹은 각양자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m이라는 값은 자기양자수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션을 풀어서 밝혀낸 건 아니고요. 나중에 물리학자들이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 스핀 양자수라는 것이 또 발생을 해서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 값을 가진다는 사실까지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즉 어떠한 원자 시스템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n이 2인 파동이 존재를 한다면요. 그때 L 값은요. 지금 보시면은 n이 2이니까 1과 0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m이라는 값은 L이 1일 때는 -1, 0, 1 이렇게 세 가지로 가질 수가 있겠고 L이 0일 때는요. 그냥 0만 또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이 또 각각의 스핀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가지씩 가능한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n이 2이면서 l이 1이면서 m이 -1 그리고 스핀이 플러스 2분의 1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파동함수가 하나 생길 수가 있겠고 다른 경우의 수를 가지는 또 파동함수가 생길 수가 있겠고 이러한 파동함수들만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서도 배웠듯이 아무 파동함수나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슈레딩거 이퀘션을 풀었을 때 그 이퀘션을 만족하는 파동함수만 발생할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원자 핵 안에서도 아무런 전자가 다 맘대로 생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족할 수 있는 전자들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뜻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떠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이러한 파동함수들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한 예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n이 1일 때는요. l은 0값만 가능하고 m도 0만 가능하고 여기에 스핀이 이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인 전자가 두 개 존재를 할 수 있겠고요. n이 2인 경우에는요. 그러면 l이 0일 때와 1일 때 두 가지가 존재하고 l이 0일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m이 0 그리고 l이 1일 때는 m이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게 되겠고 또 각각이 또 스핀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점은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정의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다수의 전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양자적 상태 중 한 개의 스테이트 양자적 상태에는 오직 한 개의 전자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이 정의를 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 파울리 베타 원리를 예를 들면요. 어떤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의 파동함수는 n은 1을 만족하고 l이 0이었고 m이 0이었고 그 다음에 이 전자의 스핀은
플러스 2분의 1이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번 전자에 해당하는 파동함수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 전자가 돌고 있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를 하나 더 우리가 집어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1번 전자와 똑같은 양자적 상태를 가지는, 즉 L이 0, M이 0, 스핀이 2분의 1인 전자를 또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같은 양자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전자가 하나의 시스템, 지금 우리가 이제 원자핵을 예를 들고 있죠. 이렇게 하나의 원소 주변에는 이렇게 같은 양자적 상태를 가지는 전자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번 전자가 돌고 있는 원자핵 주변에 2번 전자를 집어넣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떠한 양자수든지 하나 이상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핀이 플러스 2분의 1이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이러한 2번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1번 전자와 같이 존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이 각각의 것들은 전부 다 서로 다른 양자적 상태를 가져야 되고요. 서로 다른 양자적 상태를 가진다는 것은 이 양자수가 뭐든 하나씩은 전부 다 달라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파울리라는 천재 물리학자가 밝혀낸 법칙으로서 원소의 주기율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밝혀낸 자연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양자수가 다 서로 달라야 되나요? 그것은 우리의 자연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만들었다면 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 되겠죠. 따라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소의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소의 주기율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양자수들의 조합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n이 1일 때 L이 0, M이 0, 그리고 n이 2일 때 L은 0과 1,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것을 보통 이렇게 작은 사각형으로 하나 표현을 합니다. 즉 1S라는 사각형은 우리가 n이 1이고 L이 0이고 M이 0인 그러한 오비탈을 뜻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우리가 전자를 스핀이 서로 다른, 즉 플러스 2분의 1 스핀을 가진 전자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진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양자수에 해당하는 이러한 오비탈들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여기에 전자가 두 개씩 EP 오비탈은 이제 3개가 생기니까 6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질 수 있겠고, 이렇게 만들어진 오비탈 중에서 에너지가 낮은 쪽부터 전자가 하나씩 채워지면서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마 일반 화학 시간에 이러한 오비탈에 대한 개념들은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양자수가 왜 나오는지까지는 배우지 않았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수소 원자에 대해서 적용해 보았을 때, 즉 전자가 원자핵에 속박되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양자적 효과, 즉 전자가 갇히게 되면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죠. 즉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제약 조건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한 제약 조건들 때문에 이렇게 양자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플러스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양자적 상태로 만족하는 전자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른 조합을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규칙이 또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규칙을 우리가 만족시키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들이 구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러한 규칙을 따라서 주기율표가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오비탈을 한번 그림으로써 표현을 해보면요, 결국은 파동함수를 구하고 나서 그것을 절대값이어서 제곱을 취하게 되면은 전자가 존재할 위치에 대한 확률밀도 함수가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것처럼, 즉 어떤 궤도를,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는 것처럼 그림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전자가 위치할 확률적인 정보만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자는 어떠한 특정한 범위 내에서 분포를 가지는 것처럼, 즉 구름처럼 퍼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구름이 바로 지금 현재 초록색으로 표현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래프의 y축 값이 바로 파동함수를 절대값이어서 제곱 취한 값이 되겠습니다. 결국 전자의 위치는요, 어디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측정을 하다 보면은 이 위치에 전자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자주 측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도 측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이 반지름을 가질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되겠죠. 실제로 수소 원자의 반지름은요, 즉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양자역학이 발견되기 이전부터 실험적으로 어느 정도 값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양자역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고 파동함수를 절대값 씌워서 제곱 취한 이런 그래프로부터 이 최고점을 기존의 측정값과 비교한 결과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양자역학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양자역학이 그 설명 자체는 조금 난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실험 결과를 항상 예측할 때는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차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양자역학을 신뢰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챕터 2를 배워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될 개념은요, 결국은 우리가 반도체를 해석할 때 전자를 파동처럼 해석을 할 거고 그 파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 하며 전자가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을 때, 즉 원자핵 주변에 갇혀 있을 때는 에너지가 양자화된다. 그리고 양자화된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따라야만 한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우리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은 이러한 개념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실리콘 내에서의 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